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졸 사회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9단원 드디어 9단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인구와 인구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9단원 첫 번째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유전 여러분 어깨 딱 펴고 눈 크게 뜨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유전 화이팅! 네, 오늘 9단원 첫 번째 시간 세계 인구와 인구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는 지금 약 몇 명인지 아십니까? 74억에서 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산업화죠. 산업화. 18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구 부양력이 증대되어졌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졌고요.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졌고 위생시설이 개선되어지면서 평균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로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었지요. 네, 의학기술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세계 인구 규모의 변화, 과거에는 높은 사망률로, 왜요?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지기 전이거든요. 매우 느린 속도로 인구가 증가되어졌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제성장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가 나타나졌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어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개도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였다. 라는 특징이죠. 현재로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되죠. 선진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출생률이 낮으므로 인구 증가율이 낮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발도상국은요,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에 비해 출생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뒷편에 가서 일어나는 문제점들과 해결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미래에는 세계 인구에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현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나라도 산업 사회가 1960년대, 70년대 때 인구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산 감소 정책을 일으키면서 지금은 한 명 정도 낳는 그리고 아예 안 낳는 그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인구 변천 단계. 이거는 이전에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단계 다산다사. 아이도 많이 낳고 많이 죽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시대라고.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 자, 밑줄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은 단계, 인구 정체기다. 산업화 이전 단계 국가가 해당되어진다. 사망률 원인으로는 식량이 부족하고 질병이 있고 낮은 의료 수준 때문이다. 그래서 1단계는 어때요? 많이 낳는데 많이 죽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2단계는 다산 감사.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이 급격한 감소로 인구 증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주로 어디에 해당돼요? 개발도상국에 해당되어진다. 어떻게 감소할 수 있었냐면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졌던 이유가 있지요. 3단계로는 감산소사입니다. 조금 낳고요. 조금 죽어요. 낮은 사망률과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로 급격히 다산에서 갑자기 감산으로 낮춰졌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단계.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가 해당되어진다. 왜냐하면 여성이 이제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 아이를 조금만 낳아라라는 정책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이를 출생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3단계 감산소사 시기입니다. 4단계 소산소사. 지금 포함되어지죠.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매우 낮은 단계이다. 인구가 정체되어지는 시기이다. 주로 어디에 해당되어집니까? 선진국. 여기에서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래프가 나오지요. 1단계부터 1단계 다산다사, 2단계 다산감사, 3단계 감산소사, 4단계 소산소사 순서대로 여러분들 출생수와 사망자의 수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두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농경사회,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연적 요인은 농경사회, 지형이나 기후나 식생이나 토양 이런 자연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밀집 지역으로는 냉온대 기후, 자연적 요인으로 냉온대 기후, 북반구 냉온대 기후 여러분 아시죠? 지구가 동그랗죠? 그리고 이 윗지방이 북반구 온대기후라고 하죠. 주로 아시아나 유럽 쪽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 90%가 북반구에 위치되어져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벼농사에 유리한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지게 되고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정치, 경제, 산업, 교통, 문화, 종교, 정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포되어진다. 임금 수준이 높은 곳, 일자리가 많은 곳, 이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겠지요. 일자리가 풍부한 곳, 편의시설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정치가 안정적인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희박지역으로는 어떤 자연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예요. 험준한 산지나 사막이나 극지방, 토양이 척박한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나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편의시설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죠. 네,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계 인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요인,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빨아들이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고임금,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겠죠. 배출 요인은 그 반대이겠지요. 자, 과거에 국제 이동이 많이 있었는데 그 특징으로는 종교적 이동과 강제적 요인, 경제적 이동, 이런, 이동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편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거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종교적 이동으로는 19세기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위한 영국 청교도의 북아메리카로 이동했던 게 사례가 되어질 수 있고, 강제적 이동으로는 노예무역이나 고려인이 중아시아로 강제 이동되어졌던 거, 경제적 이동으로는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로 이동하는 거,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을, 나라를 찾아가겠죠. 일자리를 많은 곳을 찾아가겠죠. 정치적 이동으로도 여러분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이 있겠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사막화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 이동으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나오네요.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그래서 경제적 이동으로 이런 임금이나 일자리 수준이 보여질 수 있고요. 정치적 이동으로는 뭡니까? 난민이 이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쪽이 영국이죠. 이쪽이 미국, 브라질, 여기가 아프리카. 어느 곳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이 적고 노년층이 많은 종형, 방추형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어린 나이와 유소년층과 노년층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많죠. 그리고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이 중위 연령이 많다라는 거를, 연령이 높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종형이나 방추형이라고 하고, 여러분 교재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출생률이 높잖아요. 노년층이 적은,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적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다 사망하는 거예요. 작은 피라미드형으로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중위, 가운데 이 나이가 연령이 낮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생률의 선진국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높아요. 유소년층, 어린 나이 아이들은요, 선진국은 낮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높아요. 노년층은 반대로 의료기술이 선진국은 뛰어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낮습니다. 평균 기대수명도 선진국은 높고 개도국은 낮습니다. 그리고 중위연령, 제가 방금 말했던 중위연령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운데 연령을 중위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은 중위연령이 높고 개발도상국은 낮다. 이 비교에 따른 인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을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선진국을 하나 외우시던지 개도국을 한쪽을 외우시던지 한쪽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다른 한쪽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봤던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피라미드형, 종형, 그리고 방추형. 이 종형과 방추형은 선진국, 그쵸? 여긴요, 개발도상국. 여기 나오는 별형은 어디냐면 도시형. 어때요? 여기 청산연층이 많죠. 그래서 청년연층이 도시로 많이 이동했다는 게 뭡니까? 이촌향도 현상이죠. 도시로 많이 향하는 급증한 현상이 이 도시를 나타내고 있고, 이 표수박형은요, 이 젊은 층이 다 없어요. 여기 뭐예요? 농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다양한 인구 문제들 중에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입국가, 인구가 들어오는 국가의 문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다양한 문화 유입이 되어지겠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일자리 경쟁이나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일자리를 찾고 본인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 이슬람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차이가 나고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 갈등이 심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 국가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으로 외화 획득에 유리하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뭐예요? 자기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떠는 거예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따른 인구 문제는요, 인구 과잉 문제입니다. 밑줄, 여기 별표. 인구 과잉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따른 원인과 대책은 여기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유로기술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인구 부양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서 경제발전이 속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식량 및 자원이 부족하여서 빈곤과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실업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책으로는 인구 부양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족계획 사업과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아이를 조금만 낳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요. 대도시에 과하게 인구가 집중되어지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나 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고 저희 나라는 60년, 70년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촌향도 현상으로 이 문제를 많이 겪은 경험이 있지요. 그리고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인구 과밀 문제예요. 다른 말로. 도시의 인구의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원인으로는 이촌향도 현상,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제점은 일자리와 주택,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 오염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환경 오염이 심해지게 되어진다. 그런 대책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선진국의 인구 문제. 우리 앞서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였다라면 지금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 여러분 여기는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별표. 네,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여성의 결혼 연령이 상승하여졌고, 그리고요,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가사 부담의 여성 집중보다 양육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여졌다. 그러니까 가입 나이인 그 여성 나이에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그러니까 그 평균으로 낳는 그 아이들의 수가 낮아진다는 거죠. 대체 문제점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어지고 노동력 감소,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원인이 됩니까? 고령화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대책으로 한번 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Double income, no kids. 맞벌이 부부가 생기면서 no kids, 아이들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대책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그런 딩크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문제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지면서 무슨 인구가 비율이 증가해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되어진다. 그래서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노년층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소외 현상 문제가 일어나고 뭐 노인 복지를 위해 정부 지출이 증가되어지고 이런 뭐 특징들이 있죠. 대책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5세 이상 비율, 노령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회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7%, 65세 이상의 비율이 7%가 넘어간다 하면요, 거기를요, 그 사회를요,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14%가 넘어간다 하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간다 하면 초고령 사회. 저희 나라는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상하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추측되어질 때 대책을 세우고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들은요. 한번 쭉 이해하시면 되셔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하여서 인구 밀집 요인이라든지 뭔가 유출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 인문 사회적 요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알 거라 생각해요. 인구가 밀집되어지는 자연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하천이 있거나 해안이 있거나 온대기후에 많이 살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희박한 지역은 건조기후나 한대기후. 사회적 요인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겠어요? 일자리가 많고 뭔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곳, 임금 수준이 높은 곳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시작하겠죠. 뭐 우리나라 국가든지 아니면 세계로든지 모든 요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인구 구조죠. 개발도상국은 피라미드형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선진국은 종형, 방추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게 도시는 별형이다. 농촌은 표주박형이다. 막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표주박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따르는 문제들, 다양한 인구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선진국의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여러분들이 선진국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특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모든 과정, 결과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의 그 열매로 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깨 딱 펴고 눈 크게 뜨고 파이팅 넘치는 우리 리뉴젠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26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